오늘 공부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단백질에 대한 기본기를 다진다. 두 번째, 단백질의 소화 흡수 및 체내 기능을 살펴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질 관련 건강 문제 및 바람직한 단백질 섭취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2개 모여서 합쳐진 결합을 저희가 디펩티드라고 부르고요. 3개가 합쳐져 있으면 트리펩티드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은 이러한 아미노산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합쳐진 것으로서 저희가 폴리펩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쭉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면 이러한 복잡한 4차 구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영양소, 다른 열량 영양소와 달리 탄소, 수소, 산소 외에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왼쪽에 아미노기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탄소 골격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이 알기에 어떤 물질이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이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탄소 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단백질에 대한 계속적인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알기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요. 약 총 20개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아미노산의 중성산성, 염기성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중심에는 탄소가 있고 왼쪽에는 아미노기, 오른쪽에는 칼복실기가 붙어있는 아미노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이름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염기성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염기성 아미노산은 수소이온, 즉 H 플러스 이온을 받을 수 있는 아미노산인데요. 아르기닌, 히스티딘, 리신이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기 부분에 저희가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산성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스파르트산이나 글루탐산 같은 예가 있는데요. 염기성 아미노산과는 반대로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부분에 COOH,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이 카복실기에서 저희가 H 플러스 이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의 다른 아미노산은 대체로 중성 아미노산에 속하게 됩니다. 아미노산을 또한 저희가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거나 또는 합성이 되더라도 저희 몸에서 필요한 만큼 합성을 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으로서 약 9가지 아미노산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식품으로 저희가 반드시 섭취해 주셔야 하고요. 히스티딘, 이소류신, 류신, 리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합성되는 11가지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아미노산을 저희가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을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특수한 시기, 미숙아라든지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가 불필수 아미노산이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좀 일찍 태어난 경우에는 시스테인이나 타우린, 티로신이 원래는 저희가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하던 것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또는 질병 또는 외상, 종양, 신장질환, 유전적 질환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저희 몸에 필수한 아미노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유전적 질환인 페닐케톤요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페닐알라닌이 있습니다. 저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면 이 페닐알라닌으로부터 타이로신, 도파민 등 저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 또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으로 가는 걸 돕는 효소인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가 활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못 되기 때문에 도파민도
역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아미노산들, 페닐알라닌으로부터 저희가 만들어주는 타이로신 같은 아미노산들 또는 그 타이로신으로 만들어진 도파민을 저희가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타이로신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완전 단백질 그리고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는 저희 몸에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저희 몸에 필요한 양만큼 모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에 속하는 식품으로는요. 젤라틴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이에 속하고요. 대두, 저희가 소이라고 부르죠. 대두가 완전 단백질에 속하게 됩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양이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불완전 단백질에 속하는 식품으로는 식물성 단백질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그 양만큼 충분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데요. 왼쪽에 이 바스켓을 보시면 저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필요한 양만큼 채워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양이 아미노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 몸에 필수한 아미노산이 그 양만큼 충분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런 바스켓을 이뤄서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이렇게 필요한 아미노산이 필요한 만큼 있는 단백질을 저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만 왼쪽 그림과 비교해서 보셨을 때 메티오닌만 필요한 양보다 적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 양만큼 적게 들어있는데요. 이 양만큼만 적어도 이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만 부족해도 저희 몸에서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부족한 이 메티오닌을 저희가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족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아미노산을 저희가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아미노산들을 제한 아미노산으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실 때는 상호 보완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에는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제한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쌀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9가지 아미노산을 쭉 배열했을 때 네 번째가 라이신이라고 하면 요 양이 부족하게 되니까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을 저희가 합성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콩은 반대로 메티오닌, 두 번째 존재하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쌀을 콩과 같이 먹는다면 부족한 아미노산 4번하고 2번이 모두 채워져서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콩밥을 해먹는 거는 단백질의 상호 보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떡에다가 콩을 넣어서 같이 만드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또 보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제한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요. 콩류 같은 경우에는 메티오닌, 곡류에는 리신 트레오닌, 견과류 및 씨앗류는 리신, 채소는 메티오닌, 옥수수는 트립토판이나 리신 같은 제한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만드실 때 이런 제한 아미노산을 같이 고려하셔서 완전 단백질 식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쌀하고 콩하고 합쳐서 콩밥을 만들어 드신다든지 또는 콩하고 쌀하고 합쳐서 떡을 만들어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는 콩과 참깨가루를 넣어서 만든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과류에 콩류를 추가함으로써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음식에서 많이 드시는 또띠아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또띠아, 옥수수에 부족한 트립토판과 리신을 콩을 추가함으로써 저희가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단백질의 질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앞서서 보신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따라서 단백질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질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단백질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한 4가지 종류의 방법을 살펴보실 텐데요.
단백질의 형태가 표에서 보시면 왼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 계란, 카제인, 대두 단백질, 쇠고기, 밀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이 어떻게 저희 몸에서 질 평가를 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을 보시면 단백질 효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주로 기능성 식품을 평가할 때, 동물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단백질 섭취량과 체중 증가량을 저희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예를 들어 쥐 실험을 한다고 하면 쥐의 체중 증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요. 그 효율을 이렇게 값으로 나타내는데요. 보통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청 단백질, 계란이 비교적 단백질 효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동일한 양을 섭취했을 때 체중 증가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저희 몸에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생체 물질을 더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단백질 생물가인데요. 이거는 신장이나 간질환 환자 식이요법에 유용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질소 보유량과 질소 흡수량을 비교해서 100을 곱한 값인데요. 저희 몸에 저희가 섭취한 단백질 식품이 얼마나 잘 보유되어 있는지 그 값을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효율과 마찬가지로 유청 단백질이라든지 계란 단백질, 저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식품들의 생물가가 높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로 나타낸 거는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했을 때 값이 좀 차이 나는 값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한 값입니다. 세 번째로 아미노산가 또는 화학가라고 부르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제품 요건 등에 적용되는 값으로서 기준 단백질, 저희가 기준 단백질을 보통 난백, 계란 흰자 단백질로 삼는데요. 기준 단백질 g당 같은 아미노산 값,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겠죠. 그 값에다가 식품 단백질 g당 제일 제한 아미노산 값을 비교해서 100을 곱한 값입니다. 그 말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식품에는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준량에 비해서 적게 있는 양을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일 제한 아미노산 값을 저희가 기준 아미노산 값과 비교해서 나타낸 값인데요. 보시면 유천 단백질이나 계란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희가 제일 제한 아미노산이니까 100이라는 말은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꽉 채워져 있다는 말이고 100 이상이면 그 이상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저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밀단백질 같은 경우 식물성 단백질이고 제한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미노산가, 화학가가 낮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 화학가에다가 단백질 소화율을 같이 저희가 고려한 값, 그러니까 저희 몸에서 얼마나 소화되는지 그 값을 동시에 고려한 값이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가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가에다가 단백질 소화율을 같이 곱하신 값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완전 단백질이라고 거의 부르는 단백질 식품은 이 값이 1로서 저희가 소화를 몸속에서 거의 대부분 시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가도 낮고 소화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성 또는 완전 단백질보다 적기 때문에 이 값이 적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은 객관적인 수치로서 아미노산의 또는 단백질의 질평가에 저희가 사용되는 값입니다.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과 아미노산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단백질 일일 섭취량은 12g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의 아미노산 스코어, 앞에서 보신 아미노산가는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섭취 방법은 1일 2회 1스푼 약 20g을 섭취하게 되시면 1일 분량당 열량은 100kcal, 단백질은 1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1일 섭취량 12g 이상을 만족시켜 주게 되겠죠. 아미노산가를 적용하시면 이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 아미노산 조성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아미노산들은 저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조성은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저희 몸에 필요한 양만큼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그 양에 비해서 이 보충제에 들어있는 제품 함량이 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양에 근거해서 저희가 아미노산가를 계산을 쭉 해주시면 되시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가, 저희가 기준 단백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에 대비해서 이 보충제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양을 비교해서 100을 곱했을 때 그 값이 전부 다 85 이상이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낮게 들어있는 아미노산, 제일 제한 아미노산은 값이 아미노산가가 가장 낮은 르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기본기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두 번째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 및 체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백에서 수천 개가 결합되어서 저희가 단백질을 이룬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섭취하시면 고기 안에 있는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섭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입으로 섭취하셔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오게 되면요, 위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됩니다. 단백질의 이 탄탄한 조직이 흐느흐느해지면서 변성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긴 결합이 짧게 이렇게 뭐 6개라든지 5개라든지 이렇게 끊기게 돼서 그 이후 소화가 용이하게 됩니다. 소장 상부 12지장으로 가게 되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소화된 단백질이 12지장으로 들어가면 소장 벽세포, 저희가 상피세포라고 부르는 이 벽세포에서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자극으로 인해서요, 들어오게 되면 콜레시스토키닌의 신호를 받게 되면 저희가 췌장이라는 곳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있는데요. 췌장에 존재하는데 트립신이라든지 키모트립신, 칼복시 펩티다제 같은 이 효소들이 소장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에서 이 췌장에서 분비된 이러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트리펩티드, 디펩티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돼서 흡수가 되는데요. 그 말씀은 트리펩티드 아까 기억나시죠? 아미노산이 3개 붙어 있는 게 트리펩티드, 트리펩티드 형태라든지 아미노산이 그냥 하나로 떨어져 나와 있는 형태 또는 2개 붙어 있는 디펩티드 형태로 작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췌장의 분해 효소들은 단백질을 중간으로 끊기도 하고요. 이 말단을 끊어주기도 하면서 저희가 이 아미노산 전체 구조죠. 이거를 끊어줘서 이후 저희가 이제 흡수되는데 용이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저희 몸에 섭취한 단백질은 매우 소량의 식이 단백질만 변으로 배설되고요. 대부분은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저희 소장 내에 있는 분해된 아미노산이죠. 방금 앞서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미노산 1개, 2개, 3개짜리로 이제 분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소장 상피세포 이제 안으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돼서 들어왔는데요. 이 안에서 작은 아미노산으로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최종 소화 과정인데요. 이렇게 식이로 섭취된 아미노산은 저희 몸에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풀이라는 거는 저희 몸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들이 총 들어있는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풀을 중심으로 아미노산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미노산 풀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먹어서 분해돼서 들어온 아미노산 외에도 체단백질, 저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뭐 저희 세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계속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까지 이 아미노산 풀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미노산 풀이 형성이 되면 이 아미노산 풀에서 다시 합성 과정, 아미노산 합성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미노산에 단백질의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질소 함유 물질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또는 아미노산 풀에서 아미노산을 분해를 하게 되면요. 아미노산은 아까 처음에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미노산을 크게 아미노기하고 탄소 골격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기와 나머지 탄소 골격, 칼복실기와 알기와 위에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 골격으로 분해가 되게 되고요. 이 탄소 골격은 저희 몸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열량 영양소라고 그러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에너지로 다 사용되고 나면 탄소는 CO2의 형태로 배출이 되죠. 또는 이런 탄소 골격은 포도당이나 케톤산을 저희 몸에서 합성해서 저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든지 또는 정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케톤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필요한 조직의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또는 지방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탄소 골격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 골격에 지방산, 그러니까 탄소 골격을 저희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그 탄소 골격에 이렇게 지방산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그 골격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미노기는 암모니아의 형태로 저희가 유레아 사이클을 돌아서 요소로 만들어져서 신장으로 대부분 배설이 되고요. 또는 재활용돼서 불필수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기가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재활용돼서 저희가 다시 또 합성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나 질소함유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서의 아미노산의 대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 풀을 중심으로 합성이 되기도 하고 분해가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아미노기와 탄소 골격으로 이제 아미노산이 분해가 된 다음에 불필수 아미노산을 다시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응은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러한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러니까 불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저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이죠. 이러한 아미노산을 저희 몸에서 다시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라는 것은 한 아미노산으로부터 탄소 골격에 아미노기를 전달해서 새로운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이제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드리는데 아미노산은 탄소 골격하고 아미노기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탄소 골격만 있을 때 아미노기를 다시 전달해 줌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합성하든지 에너지를 생성할 때 일어나는 아래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요. 여기 지금 알라닌이 존재합니다. 알라닌에 여기 동그랗게 표시한 것이 아미노기죠. 이 아미노기가 여기 알라닌에 붙어 있습니다. 아미노기 전이 효소가 비타민 B6의 도움을 받아서 대사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래 알파케토글루탐산, 탄소 골격만 가지고 있는 알파케토글루탐산이 있고요. 이게 아미노기가 붙으면서 글루탐산이라는 새로운 아미노산이 탄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알라닌은 여기 있는 아미노기를 잃음으로써 피루부산, 탄소 골격만 남게 되죠. 그래서 알라닌이 자기의 아미노기를 탄소 골격만 있는 알파케토글루탐산에 전달해주면서 새로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고요. 자기 자신은 아미노기가 없어지고 탄소 골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골격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 대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포도당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지방산 합성에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백질 대사에 비타민 B6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B6는 이제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 이제 공부하실 테지만 B6는 저희가 단백질 식품에 풍부한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 B6가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필요량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필요한 저희가 조효소라고 부르는데요. 조효소이기 때문에 B6는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B6의 필요량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B6가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 이상이 오게 되겠죠. 이러한 전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또는 이러한 전이 반응의 이후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고요. 경련이나 빈혈, 면역 감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우울증도 이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6는 저희 몸에서 단백질 대사에 아주 필요한 조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이어서 메티오닌 대사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메티오닌 대사는 저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호모시스테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티오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응 과정을 거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은 뭐 이렇게 미디어나 뭐 뉴스나 아니면 건강의학 잡지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저희 체내에 높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비타민 B12나 엽산의 도움을 받아서 메티오닌으로 전환하는 이 반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 몸에 비타민 B12나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전환이 잘 안 됨으로써 저희 몸 내에 체내에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는 이 호모시스테인은 다시 비타민 B6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테인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B6가 부족하게 되면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못 되게 되겠죠. 따라서 엽산이나 B6나 B12가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온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몸에 계속 축적되어서 저희 혈액 내 높은 농도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이거는 심혈관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엽산, 비타민, B12나 B6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섭취한 아미노산이 이제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체 조직을 형성하는 거죠. 저희 몸은 단백질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백질은 모든 신체 조직에서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저희 피부라든지 뭐 머리카락, 손톱 이런 거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뼈 안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성장기나 임신 및 수유기에 체내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성장기에는 계속 저희 신체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필요하고 임신기 및 수유기는 엄마 이외에도 아이들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골에 콜라겐 단백질, 근육에는 액틴이나 미오신 같은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인대에는 엘라스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에는 케라틴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육, 머리카락, 손톱, 연골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단백질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 몸의 단백질은 계속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계속 진행하게 되므로 저희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수분 평형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단백질인 알부민에 의해서 수분 평형이 유지가 되는데요. 알부민은 저희 몸의 단백질 영양 상태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빨간색 칸을 보시면 이게 혈관입니다. 이 빨간색은 혈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혈액 내에 이제 알부민이 존재하게 되고요. 알부민은 이 세포로 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세포로 저희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알부민의 농도로서 저희가 수분 평형이 유지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단백질 영양 상태가 왼쪽, 오른쪽이 단백질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혈액 내에 충분하게 알부민 입자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단백질 영양 부족 상태이니까 알부민 입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혈압에 의해서 체액이 세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피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알부민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진 않죠. 혈관 속 알부민 농도가 그러면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알부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체액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알부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적은 체액 속에 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저희 몸에서는 그러니까 혈관 속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체액이 농도 유지를 위해서 이 세포에서 다시 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단백질 영양 부족도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체액이 세포로 나가게 되는데요. 혈관 속 알부민 농도가 이 정상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 대비로 했을 때 이 농도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체액이 거의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되돌아오는 양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 체액 이 변화량 대비 알부민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되돌아오지 못하고요. 이 밖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백질 영양 부족일 때 밖에 세포에 체액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서 이렇게 부종이 일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영양 부족이 심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백질이 몸에 부족함으로써 저희가 물론 왜소한 경우도 있지만 부종이 몸에 발생해서 아이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단백질은 산염계 평형 유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저희 체액의 pH는 항상 7.35에서 7.45, 그러니까 7이 중간인데요. 약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체액이 산성일 경우, 그 말은 pH가 낮다는 말이고요. pH가 7 아래 이렇게 낮다는 말이고 또는 H 플러스 이온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산성일 경우에 안에 저희 피 속에 H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면요. 이 H 플러스 이온은 염기성 아미노산에 있는 여기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죠. 아미노기가 H 플러스 이온을 받아서 NH3 플러스로 결합을 하면서 안에 있는 H 플러스 이온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체액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고요. 체액이 염기성일 경우 그 말은 H 플러스 이온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H 플러스 이온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산성 아미노산, 여기 COOH기, 이제 산성 아미노산은 보통 칼복실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COOH에서 H를 하나 띄워서 수소 이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이 수소 이온을 받거나 또는 내주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몸의 체액이 정상적으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신체 보호, 면역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몸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하게 되면 또는 뭐 침입을 받거나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피부에 의해서 저희 몸이 보호가 됩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부가 손상이 된다고 하면 혈액응고 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저희가 혈액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저희 몸을 막아줄 수 있게, 그래서 혈액응고 단백질의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되면서 몸을 막아줍니다. 항원이라는 게 침입할 수 있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항원이라는 게 저희 몸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항체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4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폴리펩타이드 형태로서 Y자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이 Y자 형태의 항원이 와서 딱 붙으면 저희가 항원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체에 항원이 붙음으로써 이 항원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 몸에서 도와주는 이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피부라든지 혈액응고 단백질, 항체 모두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몸을 보호해주고 면역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는 단백질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호르몬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티로신, 여기 이제 티로신 아미노산, 티로신 아까 이제 앞서서 보신 그 티로신인데요. 그 티로신의 요오드가 이렇게 4개 와서 붙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이루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갑상선에서 저희가 분비되는 그 호르몬, 저희 몸의 여러 가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또는 잘 알고 계신 인슐린, 저희가 당대사에 사용되죠. 인슐린은 저희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거나 할 때 혈당 조절을 위해 필요한 호르몬인데요. 그 인슐린도 약 5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미노산을 세보시면 51개가 되는데요. 이런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이 전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백질을 저희가 섭취함으로써 공급할 수 있는 아미노산들이겠죠. 또는 저희 몸에서 필요한 효소도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효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물질인데요. 특정 기질에 대해서만 제한된 반응만 선택적으로 촉매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서당 분해 효소, 앞서서 이제 탄수화물 배우셨을 텐데요. 수크라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탕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당인 서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 포도당하고 과당,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이고 과당은 오각형인데 얘가 딱 붙을 수 있게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크라제 효소에 포도당, 과당이 결합된 서당이어서 딱 붙으면 물 한 분자가 들어가서 가수분해라고 저희가 하는데 포도당, 과당이 서로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 이당류가 쪼개지면서 단당류로 각각 분해돼서 나가고요. 이렇게 분해 요소는 이당류가 분해돼서 나감으로써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또는 제한된 반응만 선택적으로 하는 이렇게 모양을 기질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선택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기타 질소 함유 물질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나와 있죠. 히스티딘, 트립토판, 아스파르트산, 글루타민 등등 이렇게 아미노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은 저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거쳐서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을 만들어서 저희 혈관 확장이나 근육 수축 작용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요. 트립토판은 잘 아시는 세로토닌, 저희가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항우울 효과라든지 식욕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글루탐산에서 저희가 글루타티온을 만들어주는데요. 글루타티온은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라는 그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서 항산화 작용, 저희가 과산화물 같은 거를 잡아서 저희 몸에서
그 산소 유리기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글루타티온도 만들어주고요. 아르기닌에서 이제 크레아틴을 만들어서 저희가 근육의 에너지로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근육에 존재하면서 근육에서 필요할 때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저희 몸에서 꼭 필요한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더 많은 기능,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 효소 같은 걸 만듦으로써 저희 몸을 잘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영양소 운반에도 사용이 됩니다.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몸에 필요한 산소, 저희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결합해서 저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데요. 헤모글로빈에 산소를 운반할 때 이 만들어진 이 헤모글로빈 이 자체가 저희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죠. 세포에 산소를 운반해주고요. 지단백질, 지질을 운반해주는 지단백질은 지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포에 공급해줌으로써 저희가 세포에 필요한 곳에 지질을 수송해주게 됩니다. 세포막 단백질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수하거나 이렇게 투과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저희가 단백질, 아미노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 중 열량 공급, 포도당 신생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단백질은 열량 공급하는 일을 탄수화물이나 지질보다 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몸에서 열량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로서도 열량을 공급할 수 있고요. 또는 단백질에 있는 그 탄소 골격을 가지고 포도당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단백질, 글리코겐, 중성지방에서 글리코겐, 이 포도당은 저희가 탄수화물, 근원식품으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거고요. 중성지방은 지질로부터 얻어지는 게 되겠죠. 단백질을 보시면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죠. 저희 몸에 들어오면 아미노산으로 다 쪼개져서 저희가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서 남은 탄소 골격이 피루부산이 되죠. 그렇죠? 아미노기를 떼어주고 나서 피루부산이 되거나 또는 아세틸코에이가 됩니다. 또는 옥살아세트산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질소는 저희가 나중에 뭐 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불필수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루부산이나 아세틸코에이나 옥살아세트산은 저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T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열량을 만드는 사이클이죠. 에너지를 만드는 사이클로 돌아가서 저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단백질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존재해서 단백질을 다시 아미노산으로부터 그 풀에서 단백질 다시 합성할 수도 있고요. 당 신생합성을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옥살아세트산 이 탄소 골격으로부터 저희가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쓸 수도 있고요. 피루부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피루부산 자체에서 옥살아세트산으로도 저희가 가서 다시 신생합성을 돕는데요. 사용 가능한 포도당이 부족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앞서서 탄수화물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몸의 뇌라든지 그다음에 중추신경계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섭취량이 적어서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중추신경계라든지 신경조직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생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나 아세틸코에이나 옥살아세트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미노산은 여기 이제 써져 있는 아미노산들과 같고요. 푸마르산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곳곳에 아미노산들이 TCA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관련 건강 문제 및 바람직한 단백질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인데요. 단백질 질소 평형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열량 영양소 중 단백질 식품에만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질소를 섭취하는 거랑 동일한데요. 그래서 질소 섭취량과 질소 배설량을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저희 몸의 질소 평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평형이 되어 있다는 말은 섭취량과 배설량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에너지 요구량이 적절한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과 배설량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질소 평형을 근거로 해서 단백질 필요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족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에너지가
충분하게 섭취되기 때문에 단백질로서 굳이 열량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소 평형을 이루는 최소 수준의 단백질량을 저희가 단백질 필요량이라고 설정합니다. 양의 질소 평형은 질소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은 시기인데요. 단백질과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겠죠. 당연히 성장기라든지 아이들, 청소년기, 유아기, 임신했을 때 또는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저희가 근육량을 늘려줄 때 이때는 양의 질소 평형을 이루게 되고요. 반대로 막 열이 많이 나거나 대사가 확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죠. 화상이라든지 감염을 통해서 저희 몸에서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시기에는 음의 질소 평형, 즉 섭취량보다 배설량, 대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설량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단백질 및 영양 섭취 부족인 경우에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경우에는 질소 평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설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그 정보에 근거해서 단백질 필요량이 체중당 0.825g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남자, 여자가 설정되어 있고 성인기 20세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평균 필요량이나 권장 섭취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표준 체중이 필요한데요. 그 표준 체중치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평균 필요량 30에서 49세 45g, 권장 섭취량 55g,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g, 45g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은 앞서서 아신 것처럼 평균 필요량은 저희가 50% 정도, 저희 한국 성인의 50%를 만족시켜주는 양이고 권장 섭취량은 대부분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양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신하고 수유기에는 그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얼마나 먹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에너지 섭취 비율을 살펴보시면 한국인의 단백질 평균 섭취량은 65.9g으로서 전체 열량의 14.6%로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탄수화물이 파란색이고요. 단백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4.6% 적절한 비율로 저희가 섭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요.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저희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가 에너지서부터 나트륨, 칼륨, 단백질 쭉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권장 섭취량 대비 몇 %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거면 저희가 권장 섭취량만큼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시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 이상 146.9%니까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느냐? 그거는 사실 아닌데요. 특히 75세 이상 남녀노인 같은 경우에는 남자 노인의 한 4분의 1 정도죠. 26.8%, 여자 노인의 약 반, 8% 정도가 평균 필요량. 평균 필요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필요량, 그 양만큼 섭취하면 전체 인구 중에 한 50% 정도가 자기의 필요량만큼 충족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평균 필요량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고 있다는 거는 노인에게서는 단백질이 일부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에 나와 있는 이 노인들한테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잘 드시고 계시지만 특히 노인분들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먹고 있을까요? 급원식품이 무엇일까요?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육류에서 단백질을 얻고 있으나 백미, 두류에서 얻는 단백질도 높은 편이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저희 단백질 급원식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급원을 가장 많이 하는 식품부터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 여기 일단 나와 있는데요. 전체, 인구 전체를 보시면 저희가 백미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쌀 섭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쌀로부터 가장 많이 얻고요. 그 양이 한 17.4% 정도 됩니다. 이거는 쌀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우유 등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동물성 식품에서 잘 얻고 있습니다. 두부라든지 대두에서도 어느 정도 얻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육류에서 얻고 있지만 저희가 워낙 쌀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쌀에서도 섭취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이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단백질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게 되어서 단백질 어린아이들에서 단백질 결핍을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단백질 결핍이 대사가 과하게 일어남으로써 또 섭취량이 부족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쿼시오카하고 마라스무스라는 게 있는데요. 쿼시오카는 단백질만 결핍되어 있는 게 쿼시오카고요. 마라스무스는
단백질도 부족하고 열량도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쿼시어카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게 체중이 감소하지만 마라스무스는 체중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쿼시어카는 부종,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체액이 다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알부민이 부족해서 그러한 부종이라든지 성장 부진은 일어나지만 근육하고 피하 지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량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스무스는 단백질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부진이 심각하고요. 근육하고 피하 지방까지 모두 소모되는 아주 심각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문제되는 게 단백질의 과잉 섭취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단백 식사라고 하는데요. 고단백 식사가 어느 정도냐, 이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생선을 하루에 한 6토막 정도 드시면 하루 열량이 한 35% 이상이 단백질로 충족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고단백 식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식사를 하신 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면 35%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암모니아 배설량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 골격하고 아미노기, 암모니아로 나눠지게 됐죠. 이 암모니아 배설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독성을 가진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유리아로 전환해서 배출하는 과정이 유리아 사이클이고 이게 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간은 저희 몸에서 모든 영양소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단백질뿐이 아니라 3대 열량소, 그 외에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이러한 고단백 식사가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요. 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역시 고단백 식사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또는 당뇨로 인해서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칼슘 배설이 증가하게 돼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기가 쉬운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아주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저희 몸의 pH가 이게 산성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pH가 어떻게 됩니까? 낮게 되겠죠. 그래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산성 아미노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칼슘을 통해서 결합을 함으로써 저희가 중화할 수 있습니다. 칼슘기하고 산성 아미노산이랑 결합을 해서 그래서 저희 뼈에 있는 칼슘을 끌어내서 저희가 중화를 시키는데요. 소변을 통해서 이때 칼슘 배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 단백질을 저희 몸에서 항원,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항원 항체 반응할 때 침입자로 저희가 잘못 인식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항체가 나타나죠. Y자 형태의 항체가 나타나서 항원을 딱 결합하게 됩니다. 세포가 이제 터지면서 안에 있던 히스타민이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기관지 수축이나 모세혈관 팽창, 유발해서 콧물이 난다든지 재채기가 난다든지 막 피부가 가렵다든지 두드러기나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저희가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견과류라든지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콩, 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이 식품 알레르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집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아이들 태어났을 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채식이 웰빙 열풍과 함께 채식주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채식주의, 채소만 드시는 채식주의자가 있으시고요. 이것만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다 해서 우유를 같이 드시는 유채식주의자가 계시고 또는 아니다, 계란까지 먹어줘야겠다. 그래서 유란 채식주의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채식주의자가 계시는데요. 물론 채소는 저희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대장암 발병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성인병이 막 발발하면서 채소 섭취량을 증가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채소 섭취를 잘 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채소만 너무 드시면 아시겠지만 식물성 식품은 저희가 질이 낮은 단백질,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결핍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 단백질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만 주로 드실 경우에는 동물성 식품에 풍부한 단백질 외에도 리보필라빈이라든지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아연 같은 저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같이 결핍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식주의를 하실 때는 그러한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백질 이제 섭취량도 보시고 문제점도 보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섭취를 하면 바람직한 단백질 섭취가 될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아까 이제 앞서서 보셨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는 50에서 55g, 여자의 경우에는 45에서 5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주로 섭취하는 식품들을 보시면 저희가 한 번에 먹는 양, 여기 이제 가로에 보시면 콩조림 같은 경우는 작은 한 접시, 뭐 두부는 3분의 1, 뭐 계란 1개, 이렇게 고등어 한 토막 등등을 섭취했을 때 섭취하실 수 있는 단백질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필수 저희 몸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실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단백질, 특히 동물성,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 중에 3분의 1 이상을 동물성 단백질 근원으로부터 섭취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성 단백질을 어느 정도 근원으로부터 섭취를 해야 하지만 이 비율이 식물성, 동물성 비율이 1:1 수준을 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시겠지만 포화지방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올 수 있는 다른 지질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과잉은 되지 않도록 하되 3분의 1 이상 동물성 단백질 근원식품으로부터 섭취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있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 물질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저희가 식품 원재료 같은 경우 또는 재료명을 확인한다든지 외식 시에 주의를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적은 양이 있다 하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식품을 만지거나 했을 때 알러젠이 있죠. 그 알러젠을 세척이라든지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서 피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식품 구매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원재료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밀 같은 경우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유발 성분인 난류라든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같은 경우 표시되어 있는 걸 참고하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유발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새로이 요즘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식품이 밀, 우유, 대두, 계란에 뭐 민감한 반응이 있으신 분은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라든지 또는 이 식품은 밀, 대두, 우유, 계란과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다가 알러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있으면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향후 다른 강의 또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